아주대 2010학년도 수시 2차 문항 1-1 보겠습니다. 문항 1-1에서는 환경과 과학기술에 관해서 제시문을 주고 이를 요약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에서는 글의 전체적인 핵심어 즉 키워드가 적절히 들어갔는지 그다음 구성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겠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요약 문제지만 여기에는 기술과 사회변동이라는 배경지식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 배경지식 없이도 요약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한다는 점에서 배경지식을 먼저 듣겠습니다. 듣지 않았던 학생은 한번 들어두시고 같은 주제가 수많은 대학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학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경지식 듣겠습니다. 기술과 사회 변동에 관한 이론을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와 사회, 과학 파트에서 빈번히 출제하는 내용의 배경 지식이 됩니다. 기술과 사회 변동을 보는 시야는 흔히 기술 결정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기술 결정론인데 기술의 발전이 사회 변동의 핵심 동력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의 이 입장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엘빈 토플러입니다. 토플러 제3의 물결에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과 기술의 발전, 예를 들면 산업사회가 태동하면서 그렇죠? 증기기관의 발전. 증기기관 이것은 산업사회를 만들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따라서 그 정보사회라는 것. 정보사회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수평사회, 그렇죠? 수평사회, 인간 사회 구조를 수직이 아닌 수평의 사회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토플러 제3의 물결이 들어 있습니다. 즉, 토지의 혁명, 그리고 자본의 혁명, 기술의 혁명, 그리고 정보의 혁명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TV의 보급이 인간의 보급이 인간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문화, 예술, 레저 이런 양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역시 TV 대신 인터넷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인간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는 시야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회 구조론이라는 새로운 입장이 아니라 대비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 결정론의 입장이 있고 사회 구조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론은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낸 산물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도 인간의 의지에 따른 것이고 결국은 따라서 기술에 따른 사회 변동이 아니라 사회 변동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는 인간의 의지,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자, 과학자 집단, 사회 이익 집단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다. 결국 기술이 변해도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이 그 본질에 있는 만큼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기술은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다. 양날이 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사회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인 의지와 이런 것들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뿐이지 결코 기술이 사회 변동의 시작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이 사회를 변동시킨다고 해도 결국 가진 자가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흔히 믿었던 수평사회는 도래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의 격차로 인한 수직사회가 여전히 심화되는 것을 보아라. 수직사회의 심화를 보아라.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뿌리 깊은 과거의 전통사회의 맥락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상호주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상호주의. 기술과 사회가 서로 영향을 준다. 이런 상호주의 입장이 있고 요 세 가지 입장들이 정보사회 혹은 기술, 과학과 사회 변동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입니다. 문제적 시각입니다. 기술 결정론. 다시 기술이 사회 변동의 핵심 동력이고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증기기관의 발전, 인간의 삶의 구조를 바꿨다. 사회구조론. 그렇지 않다.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기술이 활용되고 응용될 뿐이다. 인간이 레저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그렇죠? 인간이 시간이 많아지고 레저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면서 TV가 만들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되고 상호주의적 입장이 있다는 거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대의 경우 검정색 볼펜입니다. 연습할 때 연필 말고 볼펜으로 연습을 하세요. 문제 1-1에서 완결된 글이 되도록 요약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 글 전체는 이제 사회구조론에 가깝다 이 부분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윤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이다. 이 베이스에서 글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전체 구성 전개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숙명론을 뭐한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명론을 경계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실존적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결단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를 위해서는 지식의 객관성에 대한 집착을 떠나서 윤리적 지식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요구되는 인간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로 환경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지문이 될 것입니다.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이 우리 환경과 삶을 파괴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다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기술의 이중성을 관가하면 두 가지 숙명론이 생겨날 수 있다. 기술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계량주의적 사고방식 역시 한계에 빠진다는 거겠죠. 기술을 포기하고 인간을 자연에 내맡기자는 생명주의적 사고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 해서 기술의 이정성을 강구했을 때 생기는 두 가지 부작용의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포기한 것이다. 인간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적 목표를 수립해 갈 수 있음을 간구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전과는 다른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은 윤리성이 가미된 지식일 것이다. 기술 그 자체만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전의 과학적 지식이 무한 진보를 추구했다면 윤리적 지식은 진보를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가라는 근원적 물음과 연관짓고 지식화 행위의 한계를 설정한다. 윤리적 지식만이 과학기술이 지배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 답안을 보면 제시문에 따르면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글을 쓰듯 제시문의 핵심적인 어휘를 가지고 글의 구성의 전개 과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1-2 보겠습니다. 1-2에는 세 개의 제시문을 주어주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적 접근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의 지문이 크게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이건 역시 대중문화론이라는 논술이 큰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배경지식으로 대중문화론을 보는 두 가지 시야를 한번 들어두시고 어느 맥락에서 아주대가 출제를 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먼저 배경지식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대의 대중문화를 보는 두 가지 시야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론입니다.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에서 보는 대중문화에 대한 시각으로서 포로된 청중이라는 시야입니다. 따라서 대중들은 끊임없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대중문화의 포로가 돼서 이것을 그렇죠. 상업화된 자본의 논리 속에 포장된 대중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으로만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의 대중들은 따라서 자본의 논리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 담겨진 이념의 논리를 무조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추종하고 수용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미국화되고 헐리우드가 강요하는 미국식의 이념 속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끊임없는 신경의 자극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한양대에서 한번 기출문제가 난 적이 있는데 연사마 현상 등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끊임없이 상업화된 대중문화의 전형이라고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주체적 소형론자는
각 개별 대중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대중의 소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이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국 선택의 주체이며 대중 매체 또한 이들의 선택하려는 이들의 기호와 취향을 맞추어줘야 하며 이러한 기호와 취향이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는 시야, 근본적인 시야를 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이 대중을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자본을 선택하고 그것이 선택당하지 못한 대중문화의 자본들은 결국 도태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쉽게 말하면 대중은 바보가 아니며 그들은 그저 즐길 뿐이다. 대중문화에서 포로가 된다는 심각한 이야기를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볍게 즐기고 버리는 것이고 불필요하면 선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자본이 끊임없이 그들 사이를 오가고 있을 뿐 자본이 그들을 포로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연사마 열풍 등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중이 스스로 무료한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선택했을 뿐이고 그것이 지치면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시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크로스오버라는 역시 이건 성균관대 기출문제입니다. 크로스오버라는 전통 클래식과 현대 가곡의 결합에 대해서 현대 대중음악의 결합의 양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비판론자는 결국 자본이 클래식까지도 흡수해서 그것을 상업화의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상업화의 논리로 포장함으로써 고급 예술이 결국 고급 예술마저 타락하고 오염된다고 파악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주체적 수용론자는 그렇지 않다. 개별 대중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영역의 확대이며 이러한 확대가 새로운 문화 창출의 기반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 두 시각의 구분점이 최근 대중문화에서 나오는 문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 나에 나타난 대중문화에 대한 견해의 차이점, 바로 가가 비판론이 될 것이고 나가 수용론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비판론은 대중을 멍청하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의 자극과 감각적 쾌락 속에 이 대중문화가 파묻힌 모습을 경계하고 있다면 나는 수용론입니다. 대중이 그대로 즐기고 향유하는 것으로서 대중문화의 독자적 실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기술하고 다의 밑줄 친 곳에 나타난 대중의 행태를 근거로 행태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비판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밑줄 친 곳에 나타난 대중의 행태라는 것은 바로 감각적 자극과 말초신경의 쾌락만을 요구하는 그런 대중의 모습입니다.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 보면 가관이죠. 그렇죠. 명품으로 완전히 치장을 하고 처발라 놓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대중의 행태를 근거로 나의 견해, 즉 왜 수용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론적으로 대중의 올바른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를 비판하시오. 이런 문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전체 400자 분량이고 가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도시 대중문화로서의 아케이드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는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상품 위주の 환상에 젖어들어 자신의 본질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꿈속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나는 대중문화가 개인에게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순기능에 주목한다. 대중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멸망을 구차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양을 갖추게 하는 등 정체성을 확립하고 창조성과 자기 표현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체 분량이 한 3분의 2가 되고 가와 나를 어떻게 대비적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하면서 요약하면 비교 분석을 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아주 됩니다. 이 부분도 명심하시고 비교하라고 했을 때 대비적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 지시사항이죠. 3분의 1 정도 안배를 해서 다에 의하면 대중들은 겉으로만 교양을 얻고 싶어하고 말할 뿐
실제로는 말초적인 흥미를 충족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 겉으로는 다큐멘터리가 좋다고 말하면서 다큐멘터리와 오락 프로가 맞붙어 있으면 곧바로 세 바퀴로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대중문화가 정체성 확립이나 창조성, 자기 표현 획득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극만을 추구하는 대중의 속성상 이런 것이 창조성이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답안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항 2 보겠습니다. 문항 2번에서는 정부의 정책 개입의 실패에 대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을 토대로 해서 고용의 차별을 금지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되는,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에서 부풀려 나는 그런 부작용의 모습. 그래서 정부의 정책 개입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변수를 다 감안할 수 없으니까 전체 다 시장의 논리에 맡겨라, 이런 경제에서의 아주 큰 틀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배경 지식이 있지만 지겨우실까봐 그 부분 생략을 했습니다. 다만 답안에서 요구하는 전개 방향 중에서 예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자신의 예시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점수 획득에 아주 관건이 될 것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그날 바탕으로 장애인법의 시행이 장애인 고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하고,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원인을 분석하라, 두 번째죠. 그 다음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 핵심입니다. 들면서 정책의 의도와 결과라는 측면에서 수립할 때 유의할 점을 서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 개입의 실패에 관한 다른 사례를 들고 왜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답안을 본 뒤 그 다음에 제 나름의 예시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이런 답변을 그대로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원인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다른 사례를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단히 덧붙여서 경계하는 그런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은 고용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림 1에 의하면 남성 취업률은 법이 제정된 90년부터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하락 추이는 비장애인 남성 취업률이 조사기간 내내 거의 변화가 없었던 사실과 대조를 보인다. 도표 분석입니다. 이러한 점은 그림 2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장애인 남성의 비장애인 남성에 대한 상대적 취업률은 변화가 없다가 90년부터 감소하였다. 도표 분석에 따른 현상의 기술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다를 참조하면 이 결과는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법적 의무 부과의 효과보다 고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 부담의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분석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의도에서 제정된 장애인법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를 어겼을 때 자신이 감수해야 될 그런 비용보다 오히려 이를 지켰을 때 감소하는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원인의 분석이 될 것이고, 다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유사한 다른 사례로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용자에게는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여 고용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가능성만으로 또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가 생기기 이전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압축적으로 답만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반응이 상호작용해서 어떠한 변수가 개입해서 복합적 결과를 낳을 것인지 염두에 두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양한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식의 원론적 서술을 하고 지시사항에 충실한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나름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예시가 얼마나 설득력이 높은지는 이제 제가 답안을 보면서 함께 논의를 하겠고, 저는 그 부동산 규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자 부동산 규제를 해서 DTI 규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DTI 규제 건설 사업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DTI 규제로 인해서 수요가 줄자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을 짓는 것을 꺼리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사질 않고 수요는 똑같이 전세로 돌면서 전셋값이 폭등해서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다고 했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이 전셋값을 폭등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 이것을 또 예시로 들은 뒤 이와 같은 상호성과 당한 번수의 고려, 이런 것들로 연결시켜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듣는다면은 외국 영화가 막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한국 영화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한 편 만들 때마다 보조금을 얼마씩 주는 그러한 정부 지원책을 썼는데, 이때 양산된 아주 한국 영화의 저질 영화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기란 감독 같은 사람 필름을 남기냐 이래서 붙은 이야기인데, 하루에 한 편의 영화를 막 찍었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앞에 한 10분 보면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저질 영화를 무척 많이 양산하게 됐습니다.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보조금 제도가 이 보조금을 타먹자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오히려 한국 영화의 저질화를 만들어낸 그런 현상들 또한 정부의 정책 개입이 갖는 한계가 될 것입니다. 이건 서강대에서 지대 효과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마칩니다.